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전북 봉효정입니다. 입춘인 어제 밤부터 새벽 사이에 전북 곳곳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당분간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겠지만 뉴스7 전북 활기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첫 시내 대중 목욕탕에서 접촉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자가 격리했습니다. 또 유동 인구가 크게 줄면서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 상권이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에서는 민주당의 후보 공천 절차와 야권의 제3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농민들의 오늘 이슈K에서는 농민수당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짚어봅니다. 뉴스7 전북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와 관련해 현재 전북 지역에서는 143명이 자가 격리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8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국내 8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군산 시내 대중목욕탕에서 접촉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군산 지역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격리 기간은 길게는 오는 14일까지.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 의심 신고가 몇 차례 접수됐지만 아직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우한 공항에서 입국한 전북 지역 거주자에 대한 능동 감시 기간도 끝나갑니다. 지금은 염려하는 단계가 아니고 알고 계시는 실천 사항을 지켜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 상황에서는 신고를 해주시고 그런 대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역 소비 위축도 문제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갔더라도 소독 작업이 마무리되면 영업하는 데 별 문제가 없지만 유동 인구 자체가 눈에 띄게 줄면서 주변 상권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저 10원짜리 하나 못 판다니까. 담배 한 가을 못 판다니까. 주변 상인들도 좀 다 그러지 뭐. 요거.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도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컸지만 정부 차원의 융자 지원이 전부였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하면 발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 침체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따른 여파가 시민 안전은 물론 지역 산업, 골목 상권에도 큰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다음 달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하면서 대학마다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교육부가 4주 이내 범위에서 개강을 연기하라고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학사 운영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은 학부와 대학원 등을 합쳐 모두 3,300여 명. 다음 달 개강을 앞두고 속속 입국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복용자가 아니더라도 많이 이제 불편해하지 않을까. 또 그 심지어 학생들이 주로 참비관 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이제 불안감을.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4주 이내 범위에서 개강을 미룰 것을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졸업식과 오리엔테이션 같은 단체 행사도 될 수 있으면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수업 감축 등에 따른 결손은 보충 강의, 과제물 대체, 원격 수업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는 교육부 권고에 따라 개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원광대와 전주대 등 사립대들도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각급 부처 처장단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교육기관인지라 교육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무시는 못할 것 같고요. 대학들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을 14일 동안 관찰한 뒤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보건당국에 신고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중국을 다녀온 초중고 학생들과 교직원 470명에 대해 귀국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일부터 12일까지 휴업하기로 한 가운데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라북도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조업 차질이 예상되는 160여 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 덕진경찰서는 KF94 등급 의료용 마스크 9만 장을 판매한다며 물품 대금 5천만 원을 받은 뒤 달아났다는 고소에 따라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 일당은 마스크를 대량으로 싸게 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위장 영업 허가증과 명함 등을 보여주고 돈만 챙긴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에 종교계도 비상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신도들에게 위생 수칙을 알리는 등 방역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종교시설에서도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들은 지금 소독약을 거의 다 많이 지금 비치를 해놨습니다. 수시로 손을 하고 출입구에다가 놓아가지고 차단할 수 있도록. 단체 모임이나 순례 여정을 미루고 신체 접촉도 자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 모임을 삼가하고 또 성지 순례 이 부분도 대부분 다 취소하라고 해서 거의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해외 성지 순례 같은 경우도 다 취소가 됐고요. 미사 때 이제 악수도 그렇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하지 않고 가능하면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방향. 전북에서 확진자가 나온 만큼 종교계가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디든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정말 정보 공유를 솔직하게 하고. 종교계는 또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 국면을 지혜를 모아 함께 이겨내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2년 전 미투 운동이 일면서 전북에서도 용기 낸 고백이 잇따랐는데요.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사립대 교수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같은 대학 여 강사를 차에서 추행하고 연구실에 여제자를 불러 신체 일부를 주무르게 하는 등 성추행 혐의가 불거진 박모 교수. 미투 운동이 번지던 지난 2018년 피해 증언이 잇따르면서 해당 교수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학생 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박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전주지방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박 교수는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고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간의 긴 시간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은 선고 결과를 듣고서야 안도했습니다. 많은 분이 함께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어떤 그런 처세나 태도나 피해자들한테 대하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상처가 되고. 전북 지역 시민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의 문화예술계의 미투는 위계적인 구조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착취한 심각한 여성 인권을 침해한 범죄입니다. 앞서 전북에서 첫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던 전주 모 극단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쟁 후보 없이 단수 공천을 신청한 선거구에 대해서도 공천 적합도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전주병과 군산 두 곳이 해당하며 전주병에는 김성주, 군산에는 신영대 예비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모레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하고 전라북도 의회에서 총선 공약과 목표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방문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황 대표 방문을 계기로 전북 지원 약속을 끌어내고 총선 분위기를 띄울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군산 수협조합장 김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주갑 선거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의 단연 화두는 야권 통합 여부였습니다. 만약에 아까 통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통합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만든 대한신당과의 주도권 싸움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분당 사태를 겪은 바른미래당의 전북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재선인 김관영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며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고 당을 떠난 정운천 의원은 새로운 보수당 후보로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도 통합이 아마 2월 중순쯤 되고 나면 이제 제 거취는 현장에 내려가서 정말 10명 중에 1명은 꼭 당선시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공천 심사를 본격화하며 후보 압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선 후보 간 경쟁이 조기 과열 양상마저 보이면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 출마를 접은 데 이어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 하명 수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면서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야당의 스몰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몸짓을 좀 불려서 거대 민주당하고 싸울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고요. 흩어진 야권표를 결집해 반전을 노리고 있는 야당과 경쟁력 있는 후보로 맞서겠다는 여당. 총선 초반 승기를 잡기 위한 전북 정치권의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네, 섹시언 뉴스 오늘은 정치 분야입니다. 총선을 70일 앞둔 전북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경환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로 총선이 딱 70일 남았더군요. 네. 먼저 민주당 공천 신청과 또 후보 압축을 위한 공천 심사 일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 적합도 조사를 이제 거의 만료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후보 적합도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13일까지 후보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 후보 면접을 통해서 이게 단수 공천할 건지 아니면 경선 지역을 정할 건지 뭐 이런 점들을 정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 2위 후보차가 20% 이상 난다든가 이러면 이제 단수 공천이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후보 공천 심사에서 점수가 1, 2위 점수가 30점 이상 난다. 이런 경우는 바로 공천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 단수 공천 지역도 적합도 조사를 반드시 하겠다. 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전주병의 이제 김성주 후보 그리고 군산의 신영도 후보 이런 후보들도 적합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 맞선 야권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렵기 때문에 군소 야당들은 이제 통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 세 당의 이제 통합 움직임이 이제 상당히 가속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제3지대 통합을 제안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동영 대표께서는 여기다 플러스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통합을 해야만이 구도를 좀 다자구도에서 1대1 구도라든지
아니면 1대2 구도라든지 이런 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통합은 불가피하지 않냐 싶습니다. 네, 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야권 후보들이 조금 고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좀 70일 정도 남았고요. 정치는 뭐 생물이라서 보통 뭐 선거 일주일 전에도 바뀌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고공행진 그리고 민주당의 고공행진을 보면서는 이런 상황을 봐서는 뭐 아무래도 야권의 후보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의 불리함을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인물론이라든지 이런 네. 모습에서 새롭게 이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이제 야당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더욱더 야권 통합에 공을 들이고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인데 통합이 될 수 있을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총선에 도움이 될 건지 이 부분 참 궁금하거든요. 아마도 통합은 절박성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절박성이라는 것은 당선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와 같이 민주당 대 다수 야당으로 가서는 승산이 없다라는 건 분명하죠. 네. 거기에 이제 이해관계를 얼마큼 조정해낼 것인가 당 지도부에서 이런 과정을 본다면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런 통합이 된다면 당연히 1대1 구도를 만들기 때문에 총선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불리한 야당도 한 사람하고 이제 경쟁을 할 경우는 상당 부분 견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통합은 총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이제 군산 지역 좀 살펴보죠. 김관영 의원이 3선에 도전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를 접었죠. 선거 네네. 구도가 좀 요동치고 있는데요. 군산에서는 이제 내일 아마 김관영 의원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것 같아요. 아마 탈당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는데요. 네. 아마 김관영 의원의 가장 큰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네. 낙마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산의 선거가 김관영 의원의 주도권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군산이 이제 군산 일자리라든지 여러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네. 또 후보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럴 때 이제 공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전략 공천을 해서 김관영 의원이라는 의원하고 맞붙을 수 있는 이런 좀 몸집이 불릴 수 있는 상대를 고를 수 있지 않겠나 민주당에서 네. 이런 점도 예측되어 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특이 의혹에 또 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 하명 수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는데 네네. 공천 자범도 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공천을 할 때 그 후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하지 못하는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기를 중심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고전에 네임밸류를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에서 큰 문제는 한병도 정무수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이제 총선 앞두고 가장 큰 그 뇌관은 아마도 울산시장 선거 내용이 어떻게 밝혀질 것인가, 네. 아니면 그 점이 얼만큼 드러날 것인가라는 점이 앞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의 과정을 조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지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대차와 쌍용차에 이어 르노 삼성도 오늘 11일부터 자동차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인데요. 국내 하청업체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르노 삼성이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1일 부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쌍용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인 전선 뭉치,
즉 와이어링 하니스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의 부품 공장이 이번 주말까지 휴업에 들어가 부품을 들여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산 차질은 하루 650대로 예상됩니다. 르노 삼성은 2, 3일가량만 휴업할 계획이지만 문제는 중국 부품 공장의 휴업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우한이 위치한 후베이성은 공장 휴업을 다음 주 목요일인 13일로 연장했습니다. 어제부터 일부 공장이 멈춰선 현대차는 오늘 울산 공장 절반가량을 가동 중단했고 내일부터는 국내 모든 공장의 생산을 중단합니다. 쌍용차도 오는 12일까지 평택 공장 가동을 중단합니다. 현대차의 생산 차질은 하루 약 7,000대, 쌍용차는 600대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하청업체들도 생산량 조절과 가동 중단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와이어링 하니스는 차체 곳곳에 전기와 신호를 보내는 전선 뭉치로 생산 라인 초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 빼놓고 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첨단 기술이 필요하진 않지만 인건비 등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국내 부품 하청업체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 가동 중단 사태가 번지면서 정부도 조만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규정 이상 보관하면서 팔지 않을 경우 매점 매석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습니다. 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 안정을 위해 국외 대량 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매점 매석 행위를 막기 위한 고시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매점 매석 기준은 월 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영업한 지 2달이 안 된 업체는 물건을 사들인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팔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시 위반 행위는 누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매점 매석 행위로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 단속도 강화돼 경찰청과 관세청이 정부 합동 단속에 참여하고 조사 인원도 120명에서 1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국외 대량 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반출 또는 수출 금액이 200만 원을 넘거나 개수가 1000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매점 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마스크와 손 소독제, 위생용 장갑과 진단용 키트 등 위생 의료용품과 관련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선 통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시중의 마스크 품귀 현상을 불러온 가운데 한 마스크 제조업체가 취약계층을 위해 당분간 매달 5만 장씩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체가 있는 지자체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면역력이 약한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 마스크 제조업체입니다. 마스크 제조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번 주부터 24시간 생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평소 생산량의 2배인 하루 7만 장을 생산하고 있지만 워낙 수요가 많아 만드는 족족 도매업자들에게 팔려나갑니다. 쌓여있던 재고가 동난 지도 오래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희는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품귀 현상인데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마스크 제조업체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만들고 있지만 시중의 마스크 품귀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잦아들 때까지 매달 5만 장씩의 마스크를 무료로 기부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저희의 이익을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과 양주 시민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이 위치한 경기 양주시에 오는 10일 5만 장이 전달됩니다. 우리 양주시 보건소를 통해서 저소득층,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해서 우리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전달되면 경기 양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마스크 구입에 대한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이슈 K 키워드로 풀다. 오늘의 키워드는 수당입니다. 정해진 급여 외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 수당. 말만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단어인데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수당은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민 공익수당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라는데요. 농가당 한 달에 5만 원씩, 1년이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고민 끝에 만들어진 농민 공익수당. 전라북도에서 농민 공익수당이 거론된 것은 지난 2018년부터인데요. 삼락농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도민 설명회 등을 거쳐 관련 조례안이 마련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그다음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어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하지만 처음부터 농민들에게 환영받은 건 아닙니다. 한 달에 5만 원으로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인데요. 농민들은 한 달에 적어도 10만 원은 보장돼야 한다며 취지와 동떨어진 내용의 이의를 제기했죠. 영농자재를 산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생필품을 산다든가 상당히 부족한 돈이거든요. 농가가 아닌 농민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는데요. 결국 1년 반의 심의 끝에 전라북도는 기존 계획대로 지급합니다. 우리가 아쉬운 것은 최소한대로 우리 농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연 10만 원 됐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 좀 더 바란다면 농민 수당이 상품권으로 100% 상품권으로 전환해서 또 상인들도 같이 상생하면서. 농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모두 10만 2천여 농가, 올해 총 613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며 농업 경영체를 유지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4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9월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인데요. 농민 공익수당이 농촌의 희망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슈 K 키워드로 풀다 정수지였습니다. 네, 이슈K 키워드로 풀다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슈K에서는 최근 시사 쟁점 가운데 한 가지 주제어 키워드를 선정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올해 첫 시행되는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부가 시행하는 공익직불제 개편안과는 뭐가 다른지 진단해보고 아울러 다른 지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그리고 김정룡 전북 농업인단체연합회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최재용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이제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네. 지난 1일부터 시작했는데 농민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상당히 많이 반기고 있고 그러나 이제 내가 조건이 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애초에 농민들은 좀 이 전라북도와는 달리 아까 나왔던 대로 월 한 10만 원씩은 좀 지급을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입장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입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지금 2만 7천여 명의 도민들이 서명을 해서 지금 주민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주요한 내용은 농가가 아닌 전체 농민한테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급액은 10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의회에 계류 중인데 좀 개정안으로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를 지금 바라는 입장입니다. 예. 아니 이제 뭐 반기고는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주장하시는 건 조금 다른 이 뉘앙스인데 문제는 이 사업이 어쨌든 지속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될 텐데 도비 40%, 시군비 60%를 합해서 지급할 계획인데 정부 지원 없이 이게 또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소리도 있어요.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이 613억 원입니다. 이제 이 613억 원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여러 차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라든지 다른 분야 형평성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의 613억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가능한 금액으로 좀 잡혀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제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앙 정부가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좀 늘어날 경우에는 도의 부담보다는 정부에서 좀 더 해줘야 된다. 예,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이제 지역이 아니라 국가가 이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견도 들으셨을 텐데 우리 위원장님, 우리 농민단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자체에서 10만 원을 올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 입장인데요. 요 관련해서는 의회와 이제 공청회를 좀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와 별개로 정부에서도 지금 농민수당법을 제정하자고 지금 저희들은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달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이제 계속해서 신청을 받잖아요. 네. 그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인지 아닌지 이걸 또 이제 구분하는 기준도 있을 것이고 검증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시행을 할 계획인가요, 혹시? 일단 기본적으로 농업인으로서 2년 이상 우리 지역에 있고 또 실제 영농을 수행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신청을 할 때에 이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경작 사실을 확인하는 마을 단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위원회에서 경작 사실 유무를 일단 마을 수준에서 판단을 해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행안부의 뭐 주민등록상의 문제라든지 또 그 농식품부의 경영체 등록 상태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가 전산적으로 또 확대 대조해 가면서 경작 사실의 어떤 실제 경작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위원장님, 이게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어업인들까지도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좀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북과는 또 어떤 점이 좀 다른 점이 있는지 혹시 다른 도와 전북이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이러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일단 전남은 그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민들에 대한 지급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좀 보완할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제 해수부에서 최근에 그 어촌의 그 공익적 기능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좀 바탕으로 해서 어민수당, 농민수당에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어민수당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또 전남하고 다르게 저희는 이제 양봉 농가, 벌에 이제 또 공익적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봉 농가에 대한 또 공익적 기능, 뭐 농민수당에 포함하는 여부에 대한 그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뭐 어업이라든지 아니면 양봉 농가라든지 이 일정 금액은 다 동일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요. 논의를 하려고 TF를 구성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제 농민 공익수당과는 달리 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공익직불제라는 게 있어요. 국장님 이거는 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제 전라북도의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이제 공익형 직불제를 정부가 지금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이건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직불금을 이제 공익형 어떤 의무를 부과해서 직불금을 이제 개편했다 보시면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공익형 직불제이고요. 기본 취지는 농가의 어떤 어려운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고 전라북도가 하는 농민 공익수당은 어떤 소득의 유무를 떠나가지고 우리 농업 농촌에 있고 농업을 영위하는 데 대한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배려, 인정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측면에서 단순한 소득을 보존하느냐, 농업 농촌의 어떤 가치를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이걸 지원해 주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저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게 농민이나 어업인들 같은 경우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농가 입장에서 뭐 축산을 하시든 일반적인 영농을 하시든 어업을 하시든 간에 한 분야에 대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또 다른 이 직종에 좀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농민에게 좀 이게 기본소득 보전을 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것이죠. 왜 농민만 해줘야 되냐 이런 문제인 거죠. 우리 명칭에서 보듯이 농민 공익수당이잖아요. 그래서 공익적 기능,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그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면서 이 대가를 사회적으로 보상해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하고는 전혀 다르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면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100% 상품권으로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인들도 굉장히 지금 뭐 지역에서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전북 농민 공익수당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이제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마을을 기준으로 하면 마을 분들은 이제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장님 그걸 모아서 읍면동 사무소에 이제 그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이제 거기에 빠지게 되면 개별적으로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 아니 일단 이장님이 조사를 잘 하셔야겠네요. 이장님이 마을에 계시고 또 예. 마을을 이끌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도 저희 주변의 농민분들께 이거 한 명도 안 빠질 수 있도록 잘 좀 전달을 하셔야겠어요. 제가 마을 이장입니다. 아, 이장님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겨울 유난히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2월 들어 기습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추위는 내일 더 심해지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가 예상되고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장수는 영하 13도, 임실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외출하실 때 두툼한 외투와 함께 목도리와 장갑까지 든든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공기도 깨끗하고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높은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해안의 아침 기온 익산 영하 11도, 그 외 서해안 대부분은 영하 7도가 예상되고요. 내륙의 아침 기온은 무주와 진안, 장수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 순창은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4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오늘 밤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눈이 조금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기습 한파는 물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바뀌는 정책이 10개 분야 270개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살펴본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면 작물 보조금의 형평성이 높아질 텐데요. 많은 농가가 우려하는 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도 더불어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어제 눈도 왔고 이제 꽃샘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역 농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뚜벅뚜벅 봄을 준비하셔서 햇살 좋은 계절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